37도선까지 후퇴해온 아군은 평택과 안성 부근에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다. 북쪽에서와는 달리 평탄한 구름지대에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은 아군의 반격에 더 이상 맥을 쓰지 못했다. 아군은 반격의 기세를 늦추지 않고 진격을 계속하려 했으나 바깥 세계로부터 휴전을 원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참전한 유엔군도 점차 권투를 느끼기 시작했고 체면만 세울 수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했으면 하고 있었다. 평화의 십자군으로서의 이념과 명분도 중요했지만 남의 나라에 와서 치른 희생이 우선은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치열했던가 하는 것은 아마 제일 실감 있게 상징적으로 실질적으로 내려줄 수 있다는 게 아마 이런 사실일 거예요. 서울이 그 짧은 시일 내에 4번이나 손을 바꿨다는 거. 이런 얘기 들으면 아마 지금 실감이 잘 안 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수도 서울이 4번이나 그렇게 점령당하고 탈환하고 이런 경험밖에 없고, 그런 사이에 차차차차 이 동성이라는 것이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하나의 그 고정된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백마고지, 철마고지, 피해 능선, 단장의 능선, 이런 이름이 붙여지는 그런 고지라든가 고점, 이런 것을 연결시켜서 이제 전선이 고정되는데, 아마 2차 대전 후로 처음 또 아마 마지막으로 그런 고정된 전선을 사이에 두고 그만한 그 대군들이 집결해서 전쟁을 계속했다는 것, 아마 이런 것이 독특한 그 한국 전쟁의 성격이 하나 될지도 몰라요. 1951년 7월 8일 문산기지에 도착한 연락장교 대표들, 한국 측으로 이수영 중령이 선정됐다. 공산 측은 더 이상 전면 전쟁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휴전에 나선 것이다. 전투 아닌 협상을 위해 만나게 된 양측 대표들. 그러나 처음부터 유엔군 측은 적의 흉계에 말려들고 있었다. 회담 장소인 개성은 당시 38선 이남에 있는 유일한 공산 측 점령지로서 그들 마음대로 회담을 이끌어가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틀 뒤인 7월 10일, 본 회담에 임하는 대표들을 환송하기 위해 리츠웨이 유엔군 사령관이 문산 기지까지 나왔다. 유엔 측 수석 대표는 조이 해군 제도, 한국 측은 백선엽 소장이었다. 차량 행렬에 백기를 달도록 하자는 것이 공산 측 주장이었는데 그들은 사진을 찍어 유엔군 대표들이 항복하러 왔다고 선전하는 바람에 나중에는 이를 달지 않게 되었다. 공산 측 수석 대표인 남일이 거만한 표정으로 회담장에 나타났다. 공산 점령지임을 과시하듯 북괴 경비병들이 나타나 시위했다. 첫 회담을 마치고 나온 유엔 측 대표들은 회담이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고는 예상했으나 그 이후 2년이 넘는 지루한 회담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회담 장소로부터 약 500m쯤 떨어진 인삼장에서 유엔 측은 휴식을 취했다. 이 건물은 개성시에서 경영하던 호텔이었는데 인삼탕으로 유명했다. 휴전 회담 장소로 쓰이던 내봉장은 6.25 전에는 요리집으로 쓰이던 건물이었다. 회담은 3일 만에 난관에 봉착했는데 공산 측이 기자들 출입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적이 굴복하고 말았지만 공산 측은 사사건건 트집과 시비를 일삼아 유엔 측을 괴롭혔다. 회담장 주변에 취재 경쟁도 불을 뿜었다. 휴전 회담에 있어 첫째 관심사는 휴전선을 어디로 정하는가가 문제였다. 유엔 측은 현재 전투 지점에서의 휴전을 주장했고 공산 측은 38선으로 하자고 고집했다. 어쨌든 서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휴전이 우리 국민이 전체가 이거 반대했네. 유엔 측은 휴전을 하려고 자꾸 하고
공산 측도 이 6.25 발발 이후에 적도 기진맥진하기 때문에 이 휴전을 하자고 자기네가 먼저 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테이블에서 앉아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할도 주장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내야 되겠다. 그러나 이 휴전회담이 7월 10일부터 시작이 돼서 연년 2년 남아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그동안 이 2년 동안 회담은 계속하지만은 일선에 있는 우리 국군 유엔군이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역시 전투가 계속된 것입니다. 개성회담에서 앞으로 조윤이 될 당시의 양쪽 접촉선을 휴전선으로 정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중요한 고지마다 치열한 피해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 중에서도 중동부 산악지대 고지 쟁탈전이 더욱 치열했다. (1951년) 가을 미 해병대는 펀치볼 전투 때 처음으로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기동작전의 신기원을 기록했다. 작전 지역의 병력 투입이나 보급품 투하, 그리고 부상자 후송 등 헬기는 산악지대에서 특히 고도의 기동성을 발휘했는데 그 후 월남전에서 크게 활약하게 된다. 개전 초부터 하늘을 장악했던 미 공군은 소련제 미국이가 출현함으로써 위협을 받게 됐다. 그러나 자유의 투사라는 세이버 제트기의 활약으로 미국인은 맥을 추지 못했다. 성능에 있어서도 열세였지만 조종술에 있어서도 적기는 아군의 상대가 못 됐다. 휴전선 문제는 결국 유엔 측 주장대로 결말이 났지만 이번에는 포로 교환이 새로운 문제로 등장한다. 강제 송환이냐 아니면 자유의사에 따른 송환이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된다. 부상을 입은 포로들도 섞여 있었다.
공산군에게 포로로 잡힌 유엔군들은 어떻게 됐는가? 공산군에게 포로가 됐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유엔군 포로들은 짐승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다. 공산군들은 처음부터 제네바 협약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모진 고문과 정신적인 학대는 물론이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포로가 죽어갔다. 단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다는 끈질긴 의지력만이 포로들을 살아남을 수 있게 했다. 평소에 그들은 6만 4천의 포로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휴전회담을 시작한 뒤인 51년 12월에 공산 측이 밝힌 포로 수는 12,000명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4만여 명에 대해서 유엔 측이 추궁을 해도 그들은 어물어물 넘기곤 했다. 공산 측은 그들이 일으킨 6.25 전쟁이 세계 여론의 지탄을 받기 시작하자 포로들을 선전의 도구로 이용했다. 미군 포로들은 그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이 명백한 잘못이고 미군은 전쟁의 원흉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하도록 강요당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공산주의를 주입시키려고 집요한 세뇌 공작을 펴기도 했다. 계속되는 반복과 논쟁, 거짓, 혼란, 그리고 폭력 등으로 포로들은 늘 혼란과 공포에 떨며 악몽 같은 세월을 보내야 했다. 포로들의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자 공산 측은 회담장을 통해서 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회담장에 도착한 유엔 측 대표들은 공산군 일개 중대가 회담장 옆에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을 보았다. 이들을 철수시키지 않는 한 회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항의하고 유엔 측은 회담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참 후에야 남일은 계면적인 웃음으로 사과를 하고 공산군을 철수시켰다. 그들의 다음 음모는 거제도에서 나타났다. 평양의 지령을 받은 거제도의 공산 포로들은 어느새 수용소 안을 장악하고 유엔 측의 좋은 대우를 이용해 점점 포악해져 갔다. 포로들은 철조망 안에서 공산 깃발과 플래카드를 지켜들고 군사훈련을 하며 시위를 벌였다. 포로 수용소장인 도투준장을 납치하는가 하면
반공 포로들을 무참히 학살하기도 했다. 포로들의 난동이 극에 달할 즈음에 경비대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수용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것은 공산 포로들에게 린치를 당해 발이 퉁퉁 붓도록 부상을 입은 반공 포로의 모습이다. 사태가 수습된 후 들어가 본 수용소 안에는 그들의 비밀 지하 통로가 있었고 전 포로 수용소의 집단 계획을 모의한 계획서가 발견됐다. 열흘만 늦었더라도 거제도는 죽음. 여기가 30년 전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 자리입니다. 17개 수용소에 약 15만 명이 이 자리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좌익 포로와 우익 포로들이 한 곳에 수용되어 있어가지고 내일 저녁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각 수용소가 인민공화국기가 올라가고 밤이면은 자기들이 인민재판에 회부시켜서 사람을 마구 죽이던 이 장소입니다. 1951년 3월 달에 일자 개월 적에는 참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했고 공산 군자들이 그렇게 날뛰고 사람을 죽이고 하던 장소가 이렇게 변모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은 우리들은 우익 청년들은 약 추산하기는 1200명가량을 죽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체들이 저 땅에 묻히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생각이 나고 일부는 아직도 저 땅에 묻혔을 것 같고 일부는 도끼로 토막을 내서 장승포 저쪽 바다에 쓰레기장으로 나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좌익 수용소하고 그 우익 수용소라 하는 게 이제 두 갈래로 생겨진 이유는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행정기구를 만드는데 그때에 그 수용소 안에 연대장이나 대대장으로서 감필 쓴 사람이면 그 수용소 안이 우익 수용소가 되어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좌익이 정권을 쥔 수용소 안에는 전부 빨개가 되어 그랬고 또 빨개 대학에서 다 빨개 된 거 아니고 막 김일성의 정치하에 지금 백성들이 구물거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빨개가 정권 쥔 수용소 안에는 행정기구나 사법기구가 전부 빨개 일색이거든. 그러니 그 일반 평민 대원들은 그 정치에 꿀려져 있는 거죠. 저 수용소 안에서 방공포로가 가면 저 한편이 이색분자거든. 그냥 그거는 다 뒷조사 다 돼갖고 있고 누구누구는 사자의 이남이다. 이러면 그놈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타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조직을 하기로 반동분자 타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야. 그럼 구성이 하되 그거는 주목소리 국주국주 하고 사사의 김일성의 사상물이 머리끝까지 솟아오른 사람들 며칠 골라가지고 또 이놈들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단지 두대에서만 죽이는 거 아니고 여기 도라묵강 있잖아요. 도라묵강 가지고 세가달 창을 만들어요. 세가달 창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태는 대추나 뜨개에다 꼽아가지고 그걸 찔러 죽이고 죽이는 가지수도 또 여러 가지 있었던 거예요. 주로 수없이 빨리 죽이는 방법으로 멍비찜질 하는 게고 하루 저녁에 송자에 나오기를 한 40번씩 나올 때가 있었어요.
반마고지 전투에서 아군은 가공할 화력으로 적을 분쇄했다.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할 고지들. 철원 평야를 낀 이른바 철의 삼각지대 중 백마고지 전투에서는 국군 구사단의 분전으로 24번이나 주인을 바꾸는 혈전 끝에 적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 엄청나게 쌓인 포탄 껍질을 미루어 격전의 치열함을 알 수 있었다. 강릉에 있는 한국 공군 제10전투비행대도 단독 출격을 할 만큼 눈부시게 성장을 했다. 조종사들은 이때부터 빨간 마우라를 두르고 출격해 승오리 철교 폭파와 평양 대폭격 등 공군사의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해 나아간다. (51년 10월부터) 회담 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긴 이래 벌써 두 번째 겨울을 맞고 있었으나 회담은 진전이 없었다. 1952년 12월 선거 공약에서 한국 전쟁을 끝내겠다고 다짐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곧바로 한국을 방문했다. 아이젠하워 역시 전쟁보다는 휴전을 서두르고 있음이 분명했다. 해를 넘겨 53년 3월 5일 뜻하지 않은 소식이 세계에 전해졌다. 스탈린이 죽은 것이다. 그의 죽음은 공산권 내부에서도 변화의 조짐을 보였지만 휴전 회담의 진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때까지 지지부진하던 회담이 급진전을 보아 상입포로 교환의 합의를 본 것이 53년 4월 11일. 9일 뒤인 4월 20일에는 판문점에서 부상포로가 교환되기 시작했다. 유엔 측은 6,670명을 보내고 공산 측은 684명만을 보내왔다. 공산 측은 유엔군 포로 가운데 병이 심하거나 쇠약한 포로는 돌려보내지 않고 겉보기에 비교적 괜찮은 포로들만 골라서 보내왔기 때문에 이 사실은 그 후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으로서는 머리 위로 오가는 휴전 회담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휴전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 대통령을 설득시키기 위해 미 대통령 특사인 로버트슨이 방한할 예정이었다. 6월 18일 이 대통령은 약 2만 5천 명의 반공 포로를 전격적으로 석방함으로써 세계를 경악시켰다. 탈출을 한 포로들은 민간에서 분산 보호됐으므로
단 한 명도 미군에게 체포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반공 포로를 적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일치된 호흡을 입증한 것이었다. 로버트슨 특사는 내안에서 수천 명의 시민이 벌이는 휴전 반대 함성을 들었다. 당시 외신 기자들의 숙소로 쓰였던 네자 호텔 앞에서도 수백 명의 여학생들이 땅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전란의 깊은 상처를 안고 북토는 만신창이가 됐는데 또다시 양단되고 마는 휴전. 그것은 영원한 분단이 될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러나 휴전은 세계가 원하는 일이었다. 한국인으로서는 비통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휴전협정의 조인의 날. 3년여에 걸친 전쟁의 휴식. 휴전문서에 서명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1분이었다. 쌍방은 악수는커녕 목례도 없이 헤어졌다. 3시간 후 문산의 베이스 캠프에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휴전 문서에 최종적인 서명을 했다. 한국은 동석은 했으나 끝내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날 휴전회담 하던 그 조인하는 날 판문점에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는 그 당시에 제가 그 휴전조인 장소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땅에서 싸우고 우리가 그 필요하는 그런 전쟁인데 조인하는 데는 외국 기자는 100여 명이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일본 기자까지도 한 1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자는 6사람밖에 허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참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생명이 걸린 그러한 조인 장소에 우리나라 사람이 소외된다. 그런 아주 참 처절한 느낌을 느꼈고, 과연 제가 그 전선에 여러 군데 댕겼기 때문에 그 피해 명선, 적용 명선, 수도고지, 그 휴전임시에서 백마고지에는 하루에 수십만 발의 그 포탄이 오고 가는 그런 격렬한 전 상태였어요. 그런 걸 보고서 지금 과연 그런 상황을 잠시 총 쏘는 거를 놓고서 지금 여기서 평화적인 조인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런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휴전이 성립된 약 한 달 후부터 포로 교환이 시작됐다. 공산 포로들은 포로 교환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인수하러 온 공산 측의 누군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팽개치기 시작했다. 적은 숫자이긴 했지만 유엔 측 포로들도 돌아왔다. 53년 9월 4일에는 대전에서 실종되어 적의 포로가 되던 딘 소장도 돌아왔다. 그의 몸무게는 당시 86kg에서 58kg로 줄어들어 있었다. 전쟁이 물러가고 평화가 왔다. 그러나 갈갈이 찢기고 잿더미가 된 이 산하.
쓰러지고 죽어간 사람들, 다치고 병든 사람들, 전쟁 미망인이나 고아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생겨나면 의뢰히 돌봐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갈 곳 잃고 방황하던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달라붙어 있는 악몽과도 같은 전쟁의 때를 씻어낸다. 전쟁이 물러가듯 이제 그토록 절박했던 기아의 날도 함께 물러갈 것이다. 죽음과 공포, 가슴을 저미는 외로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들은 이제 스스로 일어서는 의지를 배우고 꿋꿋이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폐허 위에 소생의 집을 짓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슬기를 가꾸어 갈 것이다. 해마다 6월이 되면은 6.25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벌써 6.25도 30년이 더 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생활상 어떤 예절에 있어서도 너희들 얼마나 6.25 때 고생했는지 아느냐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래서 투정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라 하면은 한두 번 괜찮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얘기만 하면 밤낮 아버지는 6.25 얘기만 한다 합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월남 같은 꼴이 된다 해도 젊은 사람들은 한두 번 몰라도 이제는 밤낮 왜 월남 얘기만 하느냐 합니다. 그렇지만은 6.25를 생각하면은 6.25가 안 오고 6.25를 잊으면은 6.25가 다시 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늘 6.25를 상기해서 거기 대비하고 있으면은 6.25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25라는 것을 잊고 우리는 항상 평화 속에 산다 하는 생각을 하면은 6.25는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당할 생각만 하느냐, 우리가 쳐들어갈 생각은 안 하느냐 합니다만 우리는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북에 대한 침략을 과거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지만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양쪽이 평화적으로 오손도손 얘기를 거치면서 피차 변화를 가져오고 그런 가운데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이것은 우리나라의 불변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역시 이것은 이북 사람들이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남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보를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를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6.25 당시에도 대단히 그 복잡한 때에 우리가 그러한 남침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젊은 사람들도 부정적인 경향도 많았지만은 일단 전쟁이 시작하고 보니까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볼 때 우리 젊은이들의 그 혈관 속에는 언제 어떤 때 일단 유사시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은 먼저 발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싸운다는 그런 그 투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어서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좁은 경향입니다만 우리가 하나의 그 전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단순한 그 당시의 그 열혈의 기분만 가지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훈련이 필요하고 오랜 그 훈련된 비상시에 대처하는 어떤 냉철한 이성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마다 6.25를 맞아서 그 비참했던 때를 생각합니다. 다시는 6.25를 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이국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도발을 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강해져야 되겠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도저히 우리의 어떤 대비의 틈이 없다고 판단하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를 쳐들어오지 못하고 또 6.25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불가부득이 그 사람들도 정책을 바꾸어서 우리의 평화 통일의 정책 속에 말려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6.25가) 남긴 아픈 상처들. 이제 전쟁을 직접 체험했던 세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이 어른이 됐다. 세월이 가면서 서서히 잊혀져가는 6.25.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6.25.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6.25를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